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4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데이터와 정보라는 것을 학습을 했는데요.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언론 뉴스하고 비유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이게 일반적으로 그 전산을 조금 경험해 본 사람이면은 데이터라는 게 있고 정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떤 결과값을 내놓는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 풀이말에서 두 용어의 본질적인 핵심 내용은 사실, 팩트로 동일하다. 데이터는 사실이 그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적이며 정보는 사실을 요구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져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산에 의한 처리 전후로 나누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일상화로 두 용어의 본질적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경향이 커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한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언론 뉴스에서 회자되는 관심은 팩트냐 가짜냐를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은 그렇다. 데이터의 어떤 부분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누락되거나 확보되지 못해서 역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 직감적으로 그것이 정보임을 깨닫는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언젠가라도 무엇이 정보인지 선언적으로 미리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기나 할까? 일반 사람들이 특별히 한 가지 관리 가능만을 위해서 한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만을 할 의도로 시스템을 만든다면 몰라도 진정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대체 설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나와 있네요. 정보 시스템이 데이터 뱅크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정보 시스템은 분명히 데이터 뱅크와 전혀 다른 실체임에 틀림없다. 정보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면 현재 데이터 뱅크와 동일한 것일 수는 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데이터의 거대한 바닷속에 빠져 익사할 지경이다. 그렇지만 정보를 충분히 가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답니다. 첫째, 근본적인 질문은 이건 뭐 조직에 해당한 걸 언론기관으로 제가 대입을 했어요. 언론기관 조직을 언론기관이라는 조직을 왜 만들었느냐를 질문해야 된다 이거죠. 정보를 제기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의한다면 이미 이는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의 입력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의 산출물이다. 이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는 정보 시스템 내에 내재되어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 로직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르고 있는 거죠. 뭐 미리 좀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챗 GPT 같은 것은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이용해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은 절대 챗 GPT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견해를 또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챗 GPT의 로직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가 정보 시스템 내에 내재되어야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알고리즘이나 로직이 들어가 있는지 불투명하다.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사기성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언론기관의 목표는 누가 결정하느냐? 목표는 조직의 수요자가 결정한다. 그러나 조직은 고객, 직원, 정부 등의 압력단체와 대면하고 있다. 압력단체란 조직의 행위의 어떤 측면을 선호하지 않으면 조직을 파면시키거나 최소한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집단을 말한다. 이 직원 중에서 확대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노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혀 없는데 건방지게도 노조 같은 데가 조직의 목표를 지들이 정하려고 하는 거죠. 노조가 조직의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노동자의 사회를 만들겠다. 노동자가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들이 회사의 소유자냐 이거죠. 그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조직의 목표를 결정하느냐 이게요. 그러나 조직은 그들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요구되는 조건, 즉 필요 조건은 갖추어야 된다 이게요. 회사의 목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가 일반화된 표현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언론기관도 표는 다 그 명분 다 빼놓고 결국은 돈을 버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둘째, 근본적인 실체인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돈 버는 속도다 이게요. 스루풋이라는 게 그런 건데 새로운 돈, 프레시 머니, 시스템이 판매를 통해 돈을 창출하는 속도다. 스루풋은 외부로부터 즉 판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두 마디가 필요하다. 새로운 돈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기관의 속대는 좀 더 돈을 버는 거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신뢰의 속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좀 완만하게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뉴스나 논설은 신뢰를 결국 파는 것이다. 실질적인 수입은 그 신뢰를 믿고 또 구독을 하고 또 광고주들이 광고를 내는 광고비가 그 언론기관의 대부분의 수입을 얻을 것이다. 별도로 뭐 자체 사업도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제 수준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헤이스택 신드롬이라고 그 정보의 그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말하자면 시프팅 인포메이션 정보를 찾아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축도미 증후군이라고 데이터의 바다에서 정보 걸러내기 이렇게 학습한 내용에서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일반 사회 경영 분석 뭐 이런 거 하는 입장에서 언론기관도 돈을 버는 조직이지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언론기관에 비유를 해봤고 그들이 판매하는 그 뉴스 그것이 정보냐 데이터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자의 손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 그것이 독자적인 발행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올라가 가지고 편집국이라는 데서 또 그 검토를 하고 내보내는 거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또 그 편집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 그 언론기관의 어때 전체 취지에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느냐는 또 내부 그 검토를 또 해보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이
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북수뇌부교는 하늘의 암살자 리퍼 떴다. 한미 훈련소 첫 공개. 9일 정오 공군 군산기지 활주로에 들어서자 각종 계측 장비와 연결돼 출격 전 점검을 하는 미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가 한미 훈련을 통해 취재진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면서 대북 경고의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다. TEL 모의 표적 타격 훈련을 했다. 즉강 끝 구현만전이라는 표현했는데 즉시 강력히 끝까지 행동하는 군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한미 특전사 공중 침투 훈련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송기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포 모양인데요. 리포에서 이제 암살자로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장면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중 침투 훈련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세계의 미래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관웨이 케빈 탄, 한 사람 이름 같아요. 인사이더,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인데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는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이 좋은 일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석유와 가스, 식량, 이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석유와 가스, 식량, 이주, 우리 모두의 모든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라고 다이먼이 수요일 방송된 블룸버그의 에밀리 창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아니군요. 이 사람이 에밀리 창이라고 동양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들과 끊임없이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은 든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 그러면 속된 말로 그 맞다이 놓는 식으로 대우를 하면서 수평 관계를 원하는 거냐? 그러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옛날에 일본을 좌절시켰듯이 중국을 좀 밟아야죠. 그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중국이니까 이런 반박을 하죠. 미국 등 과잉 생산 지적에 중국이 반박. 우리는 시장 경제적으로 형성됐다. 미국 등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속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게 뭐 핵심이겠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패권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와 손잡고 경제의 세계화 발전을 촉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 발전하는 것은 WTO에 가입을 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혜택을 그동안에 받았는데 이제 자유무역은 끝났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본주의, 민주 자본주의 쪽에서 어, 세계 무역 자유화를 주장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보호주의로 가면서 오히려 공산주의인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도 원가 코스트 패러다임의 문제를 드러내는 양상이라고 그렇게 제 견해를 여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원가 세계의 그 코스트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들이 복귀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폴란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방문한 가장 최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폴란드 대통령이 트럼프를 찾아갔다. 여기에는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로 해서 자기는 이렇게 트럼프를 만나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중국 2억 7천만 명 가라앉는 도시 거주 새 연구 CNN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 학술지 사이언스에 18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29%인 2억 7천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의 절반 가까이가 연간 3mm 이상 침하하고 있다. 요것은 그 상하이 지반 침하로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의 양적의 영향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도시의 하나라고. 요가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이 찬 도로의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 건물도 많이 짓고 그 건물 무게 때문에도 내려가는데 또 지하수 같은 거를 계속 퍼올리면서 도시가 침하되고 있다, 가라앉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대 수출국 더 이상 중국 아닌 미국 무역 제재 칼날 우려라고 김혜순 기자가 한겨레에서 일본판인데요. 이 첫 말을 기사를 써 내려가는 거 아까도 그 정보와 데이터 이런 걸 했는데 기자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라기보다는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중국도 무역 제재 관세 이런 거를 당하지만은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유도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도 뭐 언급은 했어요. 우리가 무역 제재를 안 당하려면은 에너지와 농산물, 농축산물 등 대미 수입을 늘리면 선제적으로 통상 압력을 완화해 우리 한국 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저는 한겨레가 좌파 신문으로서 얘네들은 의도 있는 정보를 내는 것 같아요. 반미 감정을 유도하는 수책이 숨어 있는 기사 첫 시작글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 주식의 30%를 보유,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도피처의 5월 기업 결산서에 따라 앞으로도 상승할 것인가, 모리나가 코웨이의 경제토론이라는 데서 석간 후지가 인용 보도를 한 거네요.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투자자 중 일본 내에는 없는 비거주자 조직이나 개인을 지칭한다. 외국인이란 게 그런 거죠. 조직이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운용회사, 연기금 등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어 그 중에서도 거액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영향력은 크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주의 약 3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매매대금의 6, 7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주가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그 자본들이 일본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일본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로 그 돈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오시다다 이거예요. 일본으로 갔어요. 어,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이 일본 주가가 좋은 이유, 도쿄증권으로부터 PBR에 대한 얘기, 이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돼 디플레이션 탈피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됐다는 거. 세 번째는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자금의 도피처로서 일본이 선택된 것이다. 라고 경제 애널리스트 1985년생이면은 아주 이 40대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의 이 애널리스트의 기자일 것 같네요. 하남시의 범이라고 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잘 찍어서 한번 씌워가는 페이지로 이게 그 하남시에 있는 그 쓰레기 처리장 굴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지금 좌파애들이 전국 발생주의 처리 아니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 짓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라고 되어 있죠. 전라남도 호남에 많이 졌는데 폐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음, 이게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있는데 당정섬이라는 곳도 있네요. 위치, 위례, 뭐 이런 유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봄에 이 벚꽃에 대한 풍경이 되겠습니다. 목루 동심 파괴 총선 참패 이후 골드만삭스의 플랜 B. 골드만삭스 CEO 환난 갖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참모로서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뭐 위원장으로 그 뭐 이렇게 해서 겸직을 하게 됐다. 이런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고요. 조국 사모펀드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언론기관에서 이 조국 사모펀드를 더 건드리지 않고 허구한 날 그 딸내미 입시 비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여론의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 법무부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들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횡령 연루 혐의로 기소. 그날 버닝썬에서 행사 열었던 GP클럽 이슈 부상, 내막, 코스닥 IPO 대어. 버닝썬 사건 승리는 바지 사장일 뿐 승리라는 가수 출신 있죠. 양현석이도 관련이 있고 조로라는 그 골드만삭스의 뭐 어떤 임원인 것 같은데 한국 여성 좋아해 입국하자 YG 양현석의 황하나까지 유흥업소 집합 성접대 의혹 뭐 이런 게 있고 그것보다도 돈 세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인맥 구조들을 다 봤을 때 조국이하고 골드만삭스하고 무관하지도 않고 또 현재 윤석열 정권도 무관하지가 않다. 문재인 사위가 골드만삭스에서 일한다는 소문도 있고 조국은 이재명과 친할 수가 없다. 조국이 등판시키고 현재 여야는 교착 상태고 이런 걸 하면서 안철수,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무난한 카드, DJ도 보수 김중권 기용했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에 박정희와 전두환을 잇는 보수파는 이제 전혀 없다. 이재명은 경기 동부연합의 지지를 받는 거로 컸고 권성동 친박계열 문제는 친중이 많다는 게 탈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현재 국민의힘은 김영삼 계열이 고개를 지금 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만났다. 그래서 평검사였던 사람이 검찰총장 되는데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힘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김대중계를 계승한 정권이라고 자기는 해석한답니다. 그리고 윤석열 수행비서 황씨, 양정철 수행운전 원이었다는 얘기죠. 검사 윤석열이 한 프로젝트과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 사건 들추는 내막 뭐 이런 제목으로도 설명을 했고
한동훈 대학 동문 소유 타워 팰리스 전세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이 대학 동문이 또 골드만삭스에 근무한다 뭐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친중 때문이었다. 총선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윤, 문, 조 국내 문제로 싸울 수는 있어도 골드만삭스하고는 배가 맞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상정 블랙 사건 정의당은 사라졌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론스타 골드만삭스 커넥션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냈습니다. 음, 금융 사기 사건과 블랙 사건, 메가더 일본의 노조를 만들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어, 물론 그 노조에도 그 빨갱이가 들어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최고 위에 있는 애들은 미국 애들하고도 뭔가 짝짝꿍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북한이 정말 반글로벌리스트일까? 북한이란 존재를 이용해 일본과 한국의 발전을 견제했다는 설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죠. 한국 선거는 그래서 미중 대리 전쟁이다. 이준석은 친중이고 각 당 안에 친중 반중 세력이 다 있는데 좌우 대립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다. 민주당 내에 있는 친미 세력을 제거하려고 이재명이가 이번에 했는데 총선으로 민주당 내 친미 세력은 이제 다 제거가 되었다. 박영선 한미일 정상회의 통해 미 한일 방어선 구축하는데 박영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대중은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었고 민주당은 적화가 완료되었다. 경기 동부연합의 승 아니냐. 운동권은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탈락 운동권과 동부연합이 뭉쳐 성남시에서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주류에서 밀려난 밑바닥 운동권들이 동부연합하고 합쳐지면서 지금 민주당 내 세력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삼성 간호라고 이런 사자성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파묘 영화 때문에 얼굴에 무슨 한자 쓰는 거를 했는데 이런 용어를 국내에서 쓰는 사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그거 분명히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준석 부친은 한국 기술 팔아먹었던 사람이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중이라는 얘기죠. 매국노 그 기술 팔아먹으면은 반중 친미에 그래서 스탠스를 확실히 하라. 음, 민주당하고 그 싸워서 이 뭔가 이 대선에도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6, 7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가장 막장한 세대고 이 세대가 다수를 현재 한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나이든 노인들은 죽어갈 것이고 향후에도 그 3년 후에 대선 때 그 이 60년 내지 7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어디를 선택할 거냐가 그 가장 큰 변수인 것으로 여기 고령화로 그 나이든 노인들은 죽어갈 것이고 저도 그 잘못하면 이 가닥에 들어갈 것 같아요. 좀 스스로도 섭하네. 마지막 사진은 그냥 크게 윤 대통령이 4.19 그 묘지에서 분향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